내가 시집온 뒤로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어머님, 그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던 새벽,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을 부치던 제 손이 덜덜 떨렸지요. 결혼 7년, 이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답니다. 며느리 복이 없어서 사업도 망하고 아들도 승진 못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건만 돌아오는 건 늘 이런 모욕뿐이었지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님, 왜 모든 게 제 탓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7년간 쌓인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고 저 역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눈을 떠보니 저와 시어머니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였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저승사자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중 단 한 사람만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7년간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보시면 추석날 밝혀진 충격의 진실과 누구도 예상 못한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시 부엌이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을까요? 아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계셨지요. 전 부치는 기름 소리가 치지직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실에선 TV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내가 온 뒤로 집안이 영말이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뒤집개가 바르르 떨렸지요. 새벽 4시, 남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저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늘 이런 모욕뿐이었답니다. 엄마, 좀 그만하세요. 명절인데. 남편이 거실에서 마지못해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시켰지요. 7년 동안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제 편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곧 친척들이 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심정이 되곤 했거든요. 특히 시누이가 오는 날은 더욱 그랬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역시나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며 시누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시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와는 달리 앞치마 하나 두르지 않은 깔끔한 차림이었답니다. 어머, 올케는 벌써부터 일하고 있네. 에휴, 나이 들어 보여요. 좀 꾸미고 살아요.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시비 붙이기 싫어서 그저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반갑게 맞으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 딸이 왔구나. 역시 친정 식구가 최고야. 남의 집 딸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그 남의 집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7년을 이 집에서 살았건만 여전히 저는 남이었던 거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답니다. 아직 견뎌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북적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제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형님네 사업은 요즘 어때요? 작은 아버지가 물었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 작년에 완전히 망했어. 다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한 게 제 팔자 때문이라니요. 그 사업을 망하게 한 건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도박이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친정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어휴. 그러게 처음부터 집안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저희 친정은 부자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면서도 귀는 거실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에 대모처럼 박혔거든요. 저 며느리 애도 못 낳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을 손자도 없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들 타령이야. 그래도 집안 대소사엔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애를 못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었지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 고통을 혼자 사귀며 견뎌냈건만 이제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옳게 전 좀 도와드릴까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와주러 온 게 아니란 걸 저는 알았지요. 안 봐도 뻔했거든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어머, 올케는 참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다니. 근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엄마가 또 뭐라 하실 거예요. 맛도 안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늘 그랬어요.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게 특기였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지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답니다. 이게 명절 음식이야? 맛이 이게 뭐야? 친정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까요? 어머님, 저 새벽부터 새벽부터 했으면 뭐해? 정성이 없는데. 내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 제사상도 차례상도 영 엉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거실에 있는 친척들도 다 들을 정도였지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접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겁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지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답니다. 모든 시선이 부엌으로 쏠렸어요. 이런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다들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집을 망친 원흉이에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순간 제 몸도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밟으며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이는 동시에 제 시야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마지막으로 본 건 신우이의 놀란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지요. 발밑은 구름처럼 흐릿했고 하늘도 땅도 구분이 안 되는 묘한 공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이게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답니다. 평소에 늘 느끼던 어깨의 무거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두 분 잠시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를 당장 돌려보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저승심판부의 안내자입니다. 두 분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 심장이, 아니, 있는지도 모를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답니다. 저승, 심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특별한 심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공중에 커다란 저울이 나타났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저울이었답니다. 오늘은 추석, 조상님들이 이승을 찾는 날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갈등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7년간 쌓인 원한과 미움이 말입니다. 안내자의 말에 시어머니가 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다 이 며느리 때문이야. 얘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꼬였다고. 어머니, 여기서도 그러실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거든요. 조용히 하십시오. 안내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두 분 중 한 분만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여기 남아야 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와 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한 명만 살아 돌아간다니 이게 무슨 잔인한 심판이란 말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 7년간의 진실, 그것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희생과 이기심, 모든 것이 저 저울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안내자가 손짓하자 저울 위에 두 개의 빛나는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쪽, 하나는 제 쪽이었지요. 이제부터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7년 전 결혼식 날부터 갑자기 공중에 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선명한 장면들이었지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친척들과 나눈 대화가 들렸답니다. 저 며느리, 집안이 변변찮아. 우리 아들이 아까워. 그래도 얌전해 보이잖아요. 얌전한 게 다야. 친정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이미 저는 환영받지 못했던 거군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다음 장면은 결혼 첫 해, 제가 시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수술비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 그때 제가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했었지요. 이건 몰랐어.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사실을 숨겼었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 약을 다리던 모습, 시누이 결혼 자금을 위해 제 폐물을 팔았던 일,
남편 사업 실패 후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지요.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안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때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모여 제 욕을 하는 장면이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팔자가 사나워서 집안이 망했어요. 아들 출세도 막고 손주도 못 낳고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던 그 말들이 다시 울려 퍼졌답니다.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모욕을 주던 장면까지 나타난 겁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상처를 혼자 사귀고 계셨던 거예요. 저울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으로 말이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안내자의 말과 함께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적인 영상은 바로 제가 세 번째 유산을 했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혼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인 거예요. 아니, 이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계셨거든요. 제가 죽을 것 같다며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에휴, 또 엄살이야. 나 바쁘니까 알아서 해.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지요. 아기를 잃는 슬픔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도 제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병원에 있었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안내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7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그래도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지. 남편도 제대로 못 내조하고 시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고. 그 말에 제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지요. 제대로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남편 빚 갚느라 제 월급 모두 바쳤고 시부모님 병원비에 제 적금까지 깼어요. 그런데도 부족했나요?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제가 매일 새벽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기던 모습,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쪽잠을 자던 모습, 명절 때마다 친척 3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모습들이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잠깐 저것도 봐야 합니다. 안내자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가 나타났지요. 제 폐물을 훔쳐가는 장면이었답니다. 언니, 이건. 놀랍게도 그때 신우이의 영혼도 잠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반투명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엄마, 저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안내자가 손을 들자 신우이가 제 폐물을 전당포에 맡기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딸아, 내가 정말. 엄마, 저도 억울해요. 저 며느리만 편애하시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애라니요. 시어머니가 저를 편애했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영상이 이어졌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제 일기장을 몰래 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제 속마음을 보고 비웃는 모습까지 나타났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오늘도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래요. 푸하하. 그러게, 주제도 모르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진심을 그렇게 비웃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이제 최종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자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심판정이 나타났지요. 높은 단상 위에 3명의 심판관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위엄이 느껴졌어요. 7년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원한과 미움. 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중앙의 심판관이 말했습니다. 저울은 이미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비볐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고생했다고요. 아들 키우느라, 집안 살림하느라.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통은 강요된 것이었지요. 심판관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심판관이 물었지요. 며느리여, 당신은 왜 7년을 견뎠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희망이었군요. 네,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울 위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 구슬에서 따뜻한 황금빛이, 시어머니 쪽에서는 차가운 회색빛이 났지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심판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지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자도 봐야 하고. 그때 제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관님, 시어머니를 보내주세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왜 그런 선택을? 심판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남편이,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형체였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빛으로 둘러싸인 형체는 놀랍게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습니다. 반투명한 모습이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분명했지요.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손을 뻗었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그윽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지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봤소.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며느리,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내가 해결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구나.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지요. 여보, 나는 억울해요. 이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고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망친 건 당신이요. 욕심과 허영,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찬 당신 말이요. 그때 심판관이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책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록부였지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책장이 저절로 넘어가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거에게 돈을 요구했던 일이었답니다.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해요. 며느리가 모르게 좀 줘요. 그 돈이 무려 5천만 원. 친정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돈은 결국 남편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셨던 거예요. 난 그저 아들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저울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이제 결정하십시오. 누가 돌아갈 것인지. 심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요. 7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심판관을 향해 돌아섰지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주세요. 안 돼. 내가 가야 해. 넌 아직 젊잖아.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잠깐,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소.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짓하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지요. 그것은 바로 어제 추석 전날 밤의 장면이었답니다. 영상 속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내일 며느리 앞에서 크게 한번 터뜨려요. 친척들 다 있을 때 망신 제대로 줘야죠. 그래, 이번엔 확실히 짓밟아야겠어. 두 사람이 짜고 저를 모욕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지요. 그런데 엄마, 집 재산은 다 정리하셨죠. 며느리 명의로는 하나도 없죠. 당연하지. 내가 죽어도 그년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줘. 재산 얘기가 나오자 심판관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시어머니, 당신은 며느리가 번 돈으로 산 부동산 세 채를 모두 본인 명의로 돌렸군요. 그건 아들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되었지요. 제가 번 돈 10년치가 모두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신우이에게 흘러간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10억. 10억이 넘는 돈을 며느리에게서 빼앗았군요. 심판관의 목소리에 경악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 액수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게 많은 돈이었다니.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관이 모래시계를 꺼냈습니다. 모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두 사람의 육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내가 여기 남을게. 며느리를 보내줘.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어머니. 남편에겐 어머니가 필요해요. 전 정말 괜찮습니다. 안 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살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며
심판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중앙의 심판관이 일어섰지요. 흥미롭군요. 증오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 합니다.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울이 갑자기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황금빛과 은빛이 조화롭게 섞이며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만들어냈지요. 심판관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특별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심판관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이곳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잃는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곳에서 본 모든 진실, 느낀 모든 감정을 잊게 됩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 변화가 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통한 순간인데 이 기억마저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답니다. 안 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며느리야. 제발. 내가 가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셨답니다. 심판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소.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내줄 순 없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데. 심판관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눈빛을 나눴지요. 긴장된 정적이 흘렀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심판관이 말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병실에 서 있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병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영혼 상태로 말이에요.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의 육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한 분만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분 다 위독하십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누구를 먼저 수술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외쳤지요. 당연히 엄마지. 엄마를 먼저 살려야죠. 하지만 놀랍게도 큰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다. 아직 젊잖아. 뭐라고요? 지금 친엄마를 버리자는 거예요?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제 편을 드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어. 맞아. 우리가 너무 했지. 명절 때마다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 고생을 인정하다니요.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제 아내를 먼저 수술해 주세요. 오빠. 시누이가 경악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행복하게 사셨어. 하지만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제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지요. 저도 시어머니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지요. 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술팀을 꾸릴 수 있어요.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지요. 심판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화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둘 다요. 저희가 각자의 육체로 돌아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기억은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남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육체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을 때 저는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었지요. 며칠 후 저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상대로 저승에서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며느리야. 많이 아프니?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나야 뭐.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깊은 변화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요. 어머니, 더 잘해드리지 못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남편이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었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시누이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 며느리 명의로 돌리겠어.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시누이가 반발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도 그동안 며느리한테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잖니?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꿈을 꿉니다. 희미하게 잿빛 공간과 저울,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곤 해요. 시어머니도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하시더군요. 며느리야, 우리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시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짓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승에서의 그 특별한 심판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 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며느리야.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는데, 퇴원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니요? 가족 누구도 몰랐던 일이었지요.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하자 시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 내용과 함께 문서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 며느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3년간 투병하면서 다 봤소. 며느리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짜야. 조작이야. 어머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지요. 며느리가 자기 폐물을 팔아 내 수술비를 마련했소.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우리 빚을 갚았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소? 며느리 돈으로 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딸한테 용돈으로 줬지. 충격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며느리 통장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 심지어 제 일기장을 훔쳐 읽고 조롱하던 CCTV 영상까지 있었지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시누이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남기기로 했소. 집, 땅, 예금, 모든 것을.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가 공증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지요. 이건 무효야. 내가 배우자인데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발악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며느님께 증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모여 제 욕을 하던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몰래 녹음해서 시아버지께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상종 못할 년이에요. 친정도 거지 집안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웃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사과했지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속았어요. 그 며느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시누이마저 시어머니를 외면하자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지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재산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재산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한다니요.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저를 껴안았지요. 안 돼. 그건 내 것이야. 너가 받아야 해. 내가 너무 못됐어. 정말 미안해.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상처와 미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지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 건강을 챙기시고 친정어머니께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셨답니다. 다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먼저 부엌에 나와 일을 도우시고 제가 피곤해하면 쉬라고 하시지요.
며느리야, 이제 내가 우리 집 진짜 주인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 모두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우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신우이의 휴대폰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신우이, 이게 무슨 메시지야?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악하셨지요. 신우이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짜고 유원장을 무효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전 그저.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신우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지요. 오늘부로 너와는 연을 끊겠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신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저 며느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딸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더구나. 7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모신 건 며느리뿐이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남편도 친척들도 모두 놀랐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내 혈압약 챙겨주던 것도, 아버지 병원비 대신 내준 것도, 신우이 결혼자금 마련해준 것도 다 알았어. 그런데 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제야 제 희생을 알게 된 거예요. 큰댁 아주머니, 사실 우리 며느리가 아주머니 아들 수술비도 도와줬어요. 뭐, 정말. 작은 댁도 사업 실패했을 때 며느리가 돈 빌려줬고요. 하나둘씩 제가 도왔던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라 생각해서 한 일들이었는데,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거지요. 여느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요. 친척들이 한 명씩 사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요. 인정받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알아주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제게 정식으로 절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딸아, 이제부터 너를 진짜 내 딸로 여기겠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저도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의 아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우리 딸 잘 잤니? 라고 인사하시고, 제가 친정에 갈 때면 친정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직접 준비해 주셨답니다. 사돈, 좋은 딸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시험이라 고생시켰네요. 친정어머니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고는 화해하셨지요.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넌 쉬어. 이제부터 명절 음식은 내가 할게. 어머니,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 딸이랑 같이 하니까 더 즐겁구나. 부엌에서 나는 우리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와 도와줬지요. 나도 좀 돕겠어.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절반은 시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제 진심을 아시고는 받아주셨지요. 딸아, 내 마음 알겠다. 우리 같이 잘 살자.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7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정한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진짜 어머니가 되셨고 저는 진짜 딸이 되었답니다. 딸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7년 눈물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한 달 후 시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